To be young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Do not know who I am, but still know that I'm good long as you're here with me. To be drunk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Midnight into morning coffee, burning through the hours talking. Damn,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stayed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got that feeling. Waking up in this bed next to you, swear the room, yeah, got no ceiling. If we lay, let the day just pass us by. I might get to too much talking, I might have to tell you something. Damn,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stayed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Stay a while, stay with me. Stay a while, oh. Stay a while, stay with me. Lay here with m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stayed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마무리님이 청하신 곡으로 시작했어요. 네. Love, I Like Me Better. 네. 자기의 강한 노래인가 보죠? 네. 모르는 노래예요, 저는. 저도 이 노래는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한 노래는 다 아는데 이 노래는 좀 모르겠네요. 우리 네. 마무리님도 가끔씩 청해 네.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예전에도 한번 청해 주셨던 분인데 이 노래에 대한 지금 사연도 보고 계시면 써주십시오. 역시 오늘은 경제뉴스의 날인가 봐요. 정철진 평론가님의 머니톡 보러 왔다 하셨고, 오늘은 뭐 이석영님, 여긴 호주입니다. 올해 네. 최저임금이 5.2% 인상되어 시간당 21.38달러가 되었습니다. 매년 2-3% 인상됐는데 올해는 2배 정도로 확 올렸어요. 불경기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인상한 거라 그러네. 어머! 호주는 우리는 물가 다 오르고 금리 다 올라도 내 월급은 안 올라 이러는데 호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가 봐요.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미남 2호 정철진 평론가. 미남 2호.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1호 어머나. 이것이야말로 선제 조치다. 양갱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네요. 라이언님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폐지할 기세 아니냐. 아 그러네요. 맞네요.
심은정님 지난주 주가가 변곡점이라면서요. 변곡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낮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경제 소식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세세히 전해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도 넓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뉴스로 갖고 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내용을 머니톡에서 좀 짚어드리긴 할 텐데 복지 관련 내용도 오늘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좀 따로 큐레이팅을 해봤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방향이 오늘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이 됐는데요.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일정 소득을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이게 7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우선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요. 서울 종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 진행하고요. 네. 이후에 지역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지금 월 30만 원이거든요. 이게 네.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10만 원 그리고 오르는군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지금 노인장기 요양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활동지원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현행 연소득 15% 수준인데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것만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10% 초과하는 부분으로 지원 수준 높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괜찮아요. 공정채용법이라는 걸 입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채용? 공정채용법. 네. 이게 뭐냐? 물론 가칭이죠. 아직은. 일부 사업장의 직원 자녀 채용 우선이라는 게 아직도 존재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상의 불공정 채용 규정을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무조건 낮게 하고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뉴스에서 여러 번 봤던 것 불공정 같아요. 채용이다.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네, 이런 예. 걸 뭐 한 예고 이런 불공정 채용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게 오늘 들어 있었습니다. 자, 네. 복지와 노동 관련 내용들은 지금 살펴봤고요. 머니톡에서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경제 뉴스의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세한 내용 댓글창도 8초 다 후에 경제 얘기네요. 네, 8초 후에 돌아와서 세세한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알아두면 돈 되는 소식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무색할 만큼 상황이 아주 엄혹합니다.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사흘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계속 푸대에서 했었는데 오늘 새벽 6월 FOMC 회의 끝났는데 자이언트 스텝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할까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죠? 네. 0.25%포인트 기준금리 올리는 걸 오늘 베이비, 하루 종일 나왔죠. 베이비 네. 0.5%포인트를 이제 빅 스텝, 네. 0.75%포인트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 1%포인트 그것도 있어요? 100bp가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빅 원, 빅 원. 이렇게 부르게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전날 하루 동안에 이제 페드 워치라는 곳에서 연준이 얼마 올릴까라고 했을 때 이 0.75%포인트가 99% 확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참 보면 현지 시각으로 13일부터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빅스텝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급물살 탄 건 아무래도 그 소비자 물가 지난주에 있었던 때문이었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죠. 그 이야기 네. 조금 이따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0.75%포인트 올렸고요. 다음 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7월이 중요한데 7월에도 0.75의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니어도 0.5에서 0.75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연말에 과연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의 네. 기준금리가 가 있을까? 지금 뭐 예상 숫자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3.4%입니다. 네. 여러분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3.4%. 그럼 시중금리가 지금의 어느 정도가 두 배가 될지가 되는 이제 상상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경로입니다. 만에 하나 그 사이에
깜짝 놀랄 만큼 인플레가 잡힌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굳이 안 떨어질 올려도 수는 되는 있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예. 3.4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번에 얼마씩 올려야 되느냐를 지금 역산해가지고 다 추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다음 달에 0.5, 최소 0.5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는 것이었었고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네네. 좋은 점이 하나는 보였습니다. 네.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동안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계속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인플레야 할 때마다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네. 트랜지토리다. 네. 뭐 이러다가 굉장히 기회를 놓쳤었고 연준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는 내가 잡겠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다 하겠다. 온리 인플레이션으로 갔고 그리고 그래도 미국 경제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이 립서비스까지 네. 하게 되면서 일단 오늘 새벽은 일단은 선방한 채로 끝이 네, 났지만 연말 3.4%입니다, 여러분. 기준금리 예상치가 이거 하나만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준금리는 1.75. 네. 한미가 똑같아진 거잖아요. 네. 이랬던 적이 있나요? 뭐 과거에는 또 이같았었고요. 역전된 적도 역전된 있었습니다. 적도 예, 있었어요. 우리가 네. 더 낮고 네.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 역전되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장에 올해도. 그럴 수도 있죠. 다음 달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그럴 네. 수도 있겠다.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은 또 반등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네, 왜 그런 뉴욕 거예요? 증시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증시가 이게 좀 좋아하는 치트키 두 개가 있죠. 뭐죠? 하나는 이제 킹 반영이라고 부르는 킹 반영? 선반영, 선반영. 선반영. 불확실성 제거. 네. 이제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뜻밖에도 올랐죠. 근데 이것은 뭐냐? 일단 선반영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요번에 75bp 올릴 거라는 거는 일단 예상을 하면서 그거는 이 주가에다가 이제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검은 월요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다음 그런데 앞으로 연준이 뭐 어떻게 할지 잘 몰랐는데 명확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를 잡겠다. 잡겠다라는 건 명확해졌고요. 앞으로 3.4라는 것도 명확해졌고요. 다음 달도 0.75 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해졌고요. 그래서 불확실성도 제거됐다. 예측 가능한 이 점 상황이 된 때문에 거군요. 이제 네. 오히려 급등한 채로 끝이 났지만 오늘 혹시 코스피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상승 2% 상승한 채로 출발하다가 거의 상승폭을 다 떨어져요? 반납한 채로 보합으로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끝이 네. 났잖아요. 그것은 뭐냐? 실제 시장은 우리 라이언님도 지금 단기적 상승에 속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네. 약간 해주셨는데 오른 거구나. 하루는 봐준 거예요. 음. 그러나 맞습니다. 예, 우리 양갱님이 이 네. 오르는 물가를 잡을 대책이 없네요 그렇죠. 해주셨는데 하나를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상승할 때 뭐냐? 적어도 인플레가 꺾이는 모습을 이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얘 다 알겠어. 인플레도 심한 것도 알겠어. 그거 때려잡으려고 금리도 세게 올리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근데 과연 그게 물가가 그럼 so what? 물가가 꺾이는 거를 뭘 해도 하나 신호를 좀 다오. 이게 주식시장의 현재 반응이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선물 시장이라고 하죠. 네. 그 현재 이제 앞으로 시작될 거에 이 뉴욕 증시를 봤는데 네네. 지금 급락하고 하고 있거든요. 유럽 증시도 지금 급락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릅니다. 이제 장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하루짜리의 불확실성 제거라는 하루짜리의 상승이었나 이런 식의 예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3.4까지 가겠다. 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게 당장 사실 더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하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뭐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이 괜찮다. 즉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튼튼하고 뭐 원화의 위상 가치 좋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지만은요. 네. 당장 지금 대단한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환율이 1280원, 1290원을 네. 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환 보유고 여러분 줄어든 거 한번 보십시오. 음. 뚝뚝뚝 줄어듭니다. 예,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한미 금리 역전은 우리가 막 괜찮아 할 만큼 그렇게 탄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을까요? 네. 또 하나 지난 제가 IMF 외환 위기 때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를 보면 그 큰 한국 경제 위기 특히 뭐 세계 경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 위기 직전에는 꼭 나오는 전조 현상 같은 나쁜 게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 적자가 나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뭐 저도 그랬고 하도 많이 우리나라 수출이 살렸다, 무역은 잘 된다, 코로나19 무역이 살렸다 하시겠지만은요. 지금 약간이 아니죠. 3월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5월, 6월 이날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 무역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출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수입 물가가 너무나 이제 올 비용 부담이 크게 되니까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다면 한미 금리 역전을 이번에는 그 용인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 딜레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1.75죠. 미국 1.75죠. 다음 달 미국이 0.75 또 하면 이제 2.25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달에는 없고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금통위가 있는데 우리한테 0.5%포인트 빅스텝은 큰 겁니다. 너무 크죠. 너무 크거든요. 그건 너무 크죠. 너무 크고 만약에 현 시점에서 0.5%포인트를 올린다면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부채라든가 지금 아직 내수 경기가 불씨가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크지만 이거 같아요. 미국 연준도 이제 물가만 잡겠다고 했잖아요. 네.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영국 아마 기준금리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이제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그냥 물가만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0.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 되겠고요. 그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더 빨리 시중금리는 반응을 하고 그렇죠. 하고 이게 추세라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이제 내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더 빠릅니다. 더 크게 그냥 빠르게. 프리미엄을 줘서 올라가 버립니다. 대출금리라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여름과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빚으로 버텨 오셨는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정말 큰일이다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얘기를 해볼게요. 뭐 댓글 뭐 있어요? 지금 세르파님도 알찬하루님 부담대출 8% 그러니까요. 연내 8% 얘기 까지 나와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연내 8% 기사는 오늘 나왔더라고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가게가 죽는 게 아니고 나라가 죽는다. 이 주담대출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찝찝한 데자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물가 지수가 5.4%가 나왔잖아요. 지난달 5.4. 앞자리가 5자가 언제 나왔었냐 봤더니 2008년 8월에 5.6%가 나왔어요. 하고 2008년 8월에 그때도 인플레가 뜨겁다는 기사 맨날 나왔고 그때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한 8%쯤 됐습니다. 일반 신용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2달 후에 2008년 10월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리먼 브러더스 부도 나고 금융위기 터지고 코스피가 대폭락해가지고 2000이었던 게 이제 1000이 깨지고 장중에 900도 깨지고 뭐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직전 언저리에 지금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와 있고요. 주담대는 그때보다는 낮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달에 0.5를 올리고 8월에는 이제 연준은 FOMC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올려. 8월에 한 번 더 올려 놓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좀 추월해서 우리가 한 2.5까지를 올려 놓는다고 치면 오늘 본 뉴스 아까 우리 엄주원 어머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고정금리 주담대 중에 상단이 지금 7자리가 나왔어요. 뭐 우리은행 얘기 나오던데. 고정금리는 이제 프리를 더 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5년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2.5가 되고 가을에 한 번만 더 올린다고 치면 고정금리에서는 이제 주담대 8%가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그때 2008년에도 주담대 8% 9%였다 괜찮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부동산이 뭐 12억짜리 강남의 대치동의 아파트가 결국 2011년에 7억 초반까지 갔어요.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 찾아보십시오. 이 2011년에 7억 3천만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뭐 한때 29억, 28억에도 거래는 되긴 됐지만
부동산이라고 불펜은 아니고요. 특히 부동산은 이렇게 대출 금리가 높아버리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도 다 풀고 돈 빌려서 대출을 하라고 하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네. 대출 한 푼도 안 되는 게 이제 헌법 소원도 들어가고 막 그랬죠. 했지만 네. 그 규제를 풀어줘 봤자 그렇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비싼데 누가 그 이자를 지고서라도 이거 감당하고 네.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자산 가격이라는 건요. 누가 나보다 내 물건을 더 높은 가격에 주고 사야지 되는 그렇죠. 거. 예. 근데 내 집을, 내 주식을 더 높게 사고 싶은 사람이 안 나온다면, 근데 나는 돈이 급해서 팔아야 된다면 낮은 가격으로 던져야 되고 이제 그게 바로 자산 가격 하락인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 대출 금리와 주담대를 자극한다면 부동산도 저는 뭐 지금 뭐 부동산은 괜찮다. 올해와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 뭐 적어서 서울 아파트는 괜찮다. 똘똘한 아파트는 괜찮다.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이런 것 같아요. 그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부족하다, 뭐 남는다라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자가율 기준, 뭐 그리고 인구 대비 집이 많냐 적냐 네. 그게 아니라요. 네. 공급이라는 거는 돈 대비 집이 많냐, 돈 대비 집이 적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6년, 17년, 18년, 2020년은 돈을 무지하게 풀었으니까 돈 대비 그 돈 대비 집은 턱없이 부족한 네. 거고요. 네. 그래서 공급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 돈을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주니까 돈 대비 공급은 지금 남아 돌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부동산 그 집을 살 돈 돈이 없는 건 거죠. 확 와닿네요. 네. 예. 그러니까 긴축을 시작하면 어떤 자산 가격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제가 어제 월요일에 그 블랙 먼데이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정성백께서 말씀하신 맞아요. 거를 딱 떠올리며 주원 씨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이 질문을 꼭 드리려고 별렀습니다. 그 5월 CPI가 나오면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 그게 혹시 조금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맞아요. 약간 좀 이 변곡점에서 맞습니다. 잠깐 한 두세 달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장밋빛으로 해주셨는데 결과는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항상 맞습니까? 자, 어떻게 얘기를 보십니까? 해줬는데, 코스피도 지금 2,500 계속 깨져 맞습니다. 있고. 저의 당시와 지금의 이제 실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5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오지만 근원 CPI라고 해서 에너지와 먹거리를 뺀 나머지 물가 코어 CPI가 떨어진다. 거다. 그거를 빌미로 맞아요. 월가와 자본 세력이 이제 이거면은 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포인트를 좀 맞췄던 것은 S&P 500이 약세장에 들어설까 말까에 딱 있었거든요. 그 약세장이라는 것은 그때도 설명드렸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고 그 약세장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더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약세장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면 얘가 아무리 헤엄쳐도 기본으로는 10% 15%는 또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헤어나오고 그 수렁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바닥을 쳐야 하는구나. 30% 더 빠집니다. 그 얘기를 하셨죠.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그 약세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꼭 한 번씩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하셨던 저는 거잖아요. 걔를 그 수렁에 건진 내 딸을 끄집어낼 거라고 봤는데 시장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예 근원 CPI도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아예 그냥 얘를 약세장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하게 다 지금 약세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인 그것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약세로 이제 몰아갔고 지금부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약세장을 왜 S&P 500이 약세장 빠졌다, 베어마켓에 들어갔다는 게 헤드라인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여기 우리 삐삐삐삐삐삐님이
주식시장은 약세장, 하락장이 아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다. 네, 맞아요. 그러셨는데. 제 주변에도 네. 그 투자 전문으로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는 하도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이제 뭔지도 모르겠다고 그까지 이러다가 다 죽어 하신 세레파님도 계시고. 그렇죠. 아까 그 삐까번쩍님은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신 최저점이 2,600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 2,400까지 그 떨어졌으면 얘기를 정선배께서 여러 번 2,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까 써주셨거든요. 아, 바닥이 어디로 보세요? 어디까지로? 여기서는 그 바닥이 얼마냐 몇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도 지금부터 모르죠. 고지전입니다. 그 우리가 지난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약세장에서 탈출하는 법은 고지를 정하고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면 더 미끄러지고요. 또 거기서 고지를 정해서 탈환하지 못하면 더 미끄러지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에서 첫 번째 우리가 탈환해야 될 고지는 코스피의 전 저점이었던 2,540. 네. 2,550에서 우리의 약세장의 시작인 2,600. 네. 2,600. 요 밴드를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것도 뭐 3주 후에 가면 되잖아요. 그거 안 쳐줘요. 한 5거래일 내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차 힘을 내서 2,550과 2,600 사이로 들어가 줘야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수렁에서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고지를 그 깨뚫지 못한다면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또 갭다운을 또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어딘지 우리 이명기님이 회복 못해요. 이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도 또 하잖아요.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우리 장길버님은 2250으로 갈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길버님도 대단하신 게 저 지수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수 때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기 직전 2019년 때 12월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코로나19 터지고 V자 반등을 해서 한번 멈칫멈칫했었던 요 라인이 또 220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 우리 길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까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그 2,540의 고지를 못 돌파하고 또 맞고 떨어진다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낙관대지는 빨리 한 일주일 내에 저 2,600선, 2,550선을 탈환하지 못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물을 탄다는 건 상당히 무의미한 짓이죠. 이게 밑은 열려 있고 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을 여기서 탄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삐까번쩍님도 이제 1년 내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들고 있는 게 낫다는 건데 손절을 미리 했었어야죠. 지금 마이너스 40에는 손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게 왜냐면 이미 못 지게, 그러니까 이 내 계좌가 손절도요, 여러분 15에서 20%대가 돼야 반등을 했을 때 15에서 22 정도에서 원금을 찾죠. 이게 이미 40, 50으로 떨어지면 내 계좌가 이미 반으로 녹았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의미는 없죠. 그러면 지금 들고 있어야 되면 언제 다시 좀 투자를 물을 탈 때. 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지수 때는 아까 1차 그 고지 탈환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최초에 얘기한 인플레가 잡힐 때 뭘 잡힐까 꺾이지 않아도 돼요. 잡힐 전조. 첫 번째가 뭡니까? 유가, 급락. 이것만 한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이 누구야 그 바이든이 날아가잖아요. 이것도 사우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우디가 와야죠. 빈살만이 와야죠. 빈살만이 누굽니까? 그 언론인 뭐 잔혹하게 죽인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는 쳐다도 안 봐야 될 사람인데 바이든이 만나러 가거든요. 그만큼 급한 거죠. 그만큼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민주님이 유가 급락은 불가능하셨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이 산유국들이 증산을 해주던가 미국이 쉐일을 다시 파던가 아니면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를 또 미국이 진짜 풀든가. 자기 체면 명분 다 내고 그쪽 원유를 갖다 쓰던가 유가 떨어지는 거 정도는 보셔야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이런 것도 좋지만 시간이 그거는 좀 요원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크림반도까지 다시 탈환하겠다고 또 지금 다시 또 재출사표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푸틴 발언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왜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우리 주식이 이렇게 못마땅한가? 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이렇게 던져야 되나? 6만 원도 지키기 어려워서. 삼성전자를 마치 지금 5만 전자를 만들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환율이란 베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니까 뭐 굳이 원화 약세 국면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패턴. 지금 우리는 개인들이 공고하잖아요. 네. 동학개미가 다 샀잖아요. 네. 버텨줬잖아요. 네. 자산 가격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새로 들어오는 녀석이 내 걸 비싸게 사줘야 그쵸. 이제 내가 수익을 내는 건데 네.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수익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쳐 팔면서 우리가 항복하기를 네.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2% 3% 급락할 때 개인의 투매가 나오고 이걸 외국인이 받는. 그러니까 주가가 한 2% 3% 떨어진 날 맨 그 장 끝나고 나서도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봤을 때 개인이 한 마이너스 5천억 순매도 외국인이 5천억 순매수 하는 거죠. 네. 이게 비극적이지만 그게 실은 바닥 신호의 시작입니다. 과거예요. 오늘 지선배 한숨으로 땅이 꺼질 것 같은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채팅창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한선우님도 공매도 1년 금지하면 안 되냐고. 지금 우리가 다 뭐 궁금한 건 그겁니다. 유가 얘기를 아까 해주셨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힌다면 뭐 해볼 만한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잡힐까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년엔 더 오를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는 그러니까요. 복합 인플레입니다. 공급 원자 재발 플러스 생태계가 글로벌 공급망도 파괴된 거고요. 수요 쪽은 뭐 우리가 인건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뭐 다 하고 내가 뭐 싼 가격에 지금 일할 생각 아무도 없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서비스 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짱짱하게 모두가 다 가격을 물가를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못 잡을 건데 과거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에는 70년대, 80년대 이제 두 번의 오일 쇼크 때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결과적으로 12%까지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왜 미국이 너네가 이스라엘이랑 편먹어 해가지고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원자 재발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오일 쇼크가 나면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를 못 잡은 케이스입니다. 우리와 반 정도는 비슷한데 그때 이제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셀파님이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등장하죠. 폴 볼커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키가 한 2m 되고요. 누가 봐도 진짜 파이터예요. 파이터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데요. 얼마까지 올렸을 것 같아요?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20%인가? 네, 20% 넘게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20% 넘게 올리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았어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안 가요. 4%까지 떨어뜨리면서 물가가 잡혔는데 여러분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죠. 하고 빚 조금 있는 사람은 담보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다 반란이 일어나고 그 폴 볼커를 죽이려고 막 암살 쪽들이 되고 그래서 볼커가 늘 권총을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자기 방어용으로. 자기 방어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악성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어렵거든요. 제롬 파월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 질문은 하면 안 되고 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지금 큐시트 산책에서 어차피 이걸 보려고 했었으니까 큐시트 산책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그냥 큐시트 산책도 오늘 다 이 내용들이니까 그냥 오늘 머니톡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골자가 나왔어요. 종부세가 제일 그 솔깃하는 얘기던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공시 가격 11억에서 이제 14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로 한 17억이다. 우리 집이 한 15억이다, 16억이다, 17억이다 하시는 분은 이제 종부세를 안 내는 거죠. 안 내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원구성도 못해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발휘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60%로 낮추고 뭐 일단 특별공제로 3억을 빼요. 그래가지고 일단 2020년으로 올해 종부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16억, 17억짜리 집
갖고 계신 분도 종부세 안 낸다는 거 하나. 1주택자. 네, 하고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춘다라는 건데 네. 이 역시도 국회를 갔다 와야 됩니다. 네. 세법 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경제정책 방향이니까요. 법인세는 낮추고 종부세도 낮추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통신 요금도 좀 현실화하고 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늘리고 뭐 하는데요. 근간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규제 완화하고 모든 것들의 책임을 책임이 아니라 이 돌아가는 거의 엔진을 민간에게 네. 다 맡긴다는 겁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딜레마죠. 근데 또 그렇죠. 바로 모순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인상안을 정부에 냈던데요, 한전이. 네. 이게 상장사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게 정말 시장 자율로 민간으로 돌아가서 민간 주도대로 돌아가려면은 10초 남았습니다. 누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전기요금도 올린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럼 것이고요. 물가는 더 오르겠네요. 더 오르겠죠. 네, 우울한 경제 소식을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다음 주 머니톡에는 좀 희망적인 경제 소식을 같이 그래야 할 텐데.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표정은 정선배 어두우시지만.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